이번 시간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급평가 CP 등급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한 필자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전에 CP 등급평가에 관한 정의, 도입요건, 평가 항목 및 지표, 개정사항 등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평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번 시간부터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필자가 다년간의 CP 등급평가 참여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이다. 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 경험이 가장 많은 참여자들 중 한 명이며 현재도 CP 등급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서류평가에 이은 현장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필자는 앞으로 각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에 대한 필자의 노하우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CP 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에 관한 노하우, 효과적인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CP 등급평가 평가 항목을 순진하게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대략적인 관계, 공통적인 요구사항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 항목 순서대로 진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앞서 완료한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수많은 중복, 수정 작업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중복, 수정 작업이 실무자의 단순한 서류, 문서 등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원인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 결제를 다시 받거나 수많은 유관부서에 자료를 다시 요청하거나 또는 타이밍을 놓쳐 고득점 획득을 위한 실적을 확보할 수 없는 등 곤란한 상황을 생각보다 많이 겪게 된다. 2024년 수정된 최신의 대기업 및 공기업 대상 CP 등급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분야가 4가지, 평가 항목 7가지, 평가지표 20가지, 세부 평가지표는 48가지에 이르며 각 항목 및 지표의 요구사항은 다른 항목, 지표의 내용과 일정 관련이 있다. 수많은 지표에서 연관된 내용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하나의 수정은 2개, 3개의 수정을 동반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이전에 공개한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CP 정의, 계략, 중요성, 도입요건, 등급평가 등의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시청하기를 추천한다. 지금부터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고득점 획득을 위한 필자의 노하우를 8화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풀어보자. 첫 번째 전략, 계획화이다. 뒤에 설명할 모든 세부 전략의 기본이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CP 등급평가에는 CP 등급평가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 기준이 있다. 이는 평가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에는 48개 세부 평가지표별 고득점을 위한 활동 실적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바로 이 기준을 표준으로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겠지만 특히 CP 등급 평가에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CP 등급 평가는 1년간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평가하며 48개 각 세부 평가지표는 구체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활동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부 평가지표 중에는 월 1회, 반기 1회, 연 4회 등으로 구체적인 횟수를 요구하거나 보고 대상을 최고 경영자, 이사회, 자율준수관리자 등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활동에 최고 경영자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지표가 많다. 즉 시기, 타이밍을 놓치면 실적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해당 지표의 낮은 평가 점수로 이어진다. 보고 대상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는 큰 규모의 조직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공감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이사회에 해외에서 상주 중인 외국인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번 이사회를 개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면 최고 경영자를 대면할 기회도 연간 손에 꼽힐 정도이다. 정기 이사회에 컴플라이언스 안건을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일정까지 1~2달을 그냥 기다려야 한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활동 실적을 쉽게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 절차, 협의회, 행사 등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나의 세션 등으로 끼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사전에 계획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다. 철저한 계획 수립만이 활동 실적 누락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활동으로
최대한의 실적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세부 전략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평가에서의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전략 효율화 1타3P이다. 첫 번째 전략 계획화의 파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말 그대로 CP 활동 실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48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35개의 활동 실적만으로도 48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으며 이해가 없다면 60개의 활동 실적으로도 48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개 평가지표 중에 1.1 위험성 평가의 하위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통제활동의 계획, 시행을 요구하는 세부 평가지표가 있으며 바로 이 통제활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해당 지표는 물론 다른 여러 지표의 요구사항도 함께 충족할 수 있다. 만약 통제활동으로 대표이사 메시지 공표, 자율준수편람 개정 배포, 교육 감사를 계획한다면 통제활동의 시행을 통해 1.1은 물론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D1.3 자율준수편람의 지속적 개선 여부, D2.1 정기 CP 교육, D2.2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5.2.1 인사제재 시스템, 1.1 CP 운영 의효과성 평가, 정기감사 등의 하위 세부 평가지표의 실적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들 평가지표의 요구사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통제활동을 선택한다면 이들 평가지표에 대한 활동 실적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 반영 하위 세부 평가지표의 실적을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등의 지표 활동 실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CP 활동 실적 확보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48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완전히 이해한 이후 각 지표의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적은 활동 실적으로 많은 지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전략 데이터 수치화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 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 한 번이라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본 독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48개 세부 평가지표에는 교육 효과성 평가, 위험성 평가, CP 효과성 평가 등의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CP 운영 목표의 정량화, 전달 수준 등 수치를 요구하는 지표가 많다. 반드시 숫자를 이용하여 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경험상 글자로만 표현한 정성적인 주장보다 적절한 수치가 근거로 포함된 주장의 전달력, 설득력,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과거 현장 평가에서 한 평가위원이 이 회사의 실적 보고서에는 신뢰할 만한 수치,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회사의 실적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였다. 필자의 경우 가능한 많은 수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매월, 매분기, 매년 단위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활동 실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수치의 데이터까지 수집한다. 교육 실시 및 참석자 수, 감사 및 보고, 횟수 등 각종 활동의 실적 카운팅은 물론이고 발송 메일의 수신자 확인 수, 각 종 관련 홈페이지 및 메뉴별 접속자 수, 자율준수 편람의 조회수, 각종 게시물의 조회수, 동영상의 시청시간, 퀴즈 정답자 수 등까지 수치 데이터로 수집하며 위험성 평가, 효과성 평가 등의 평가 결과도 모두 수치 및 등급화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테스트 결과 등도 모두 수치화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치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공개하겠다. 수집된 수치, 데이터들이 가지는 각각의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예를 들어 매월, 매분기 등 일정한 기간의 간격으로 공정거래 안내 메일의 확인자 수, 공정거래 게시물의 조회수, 공정거래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 등을 더해 수치를 비교한 결과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심도 변화,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임직원 전달 정도 등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결과는 CP 효과성 평가의 내용으로도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수치 데이터들을 조합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는 우리의 활동 실적을 훨씬 풍부하고 신뢰성 있게 하고, 그리고 창의성까지 더해준다. 수치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여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지는 중요한 업무 기술, 스킬인 것이다. 필자가 실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정성적인 활동 실적을 어떻게 적절히 정량화, 수치화할 것인가이다. 네 번째 전략, 그래프, 도표화이다. 이번 전략은 수치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수집되거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수치 데이터를 그래프, 도표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프, 도표 등은 글이나 숫자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동력을 높여주고 실적 보고서를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필자의 생각에는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적 자료를 먼저 배치하고 뒤에 설명글을 붙이는 것이 보는 이의 이해력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형태일 듯하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상 그래프, 도표의 기능 중에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는 필자도 실적 보고서 내용을 여러 번 다루면서 알게 된 것인데, 바로 활동 실적의 약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래프, 도표 등을 작성하다 보면 세부 평가지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그림이 만들어질 때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활동 실적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보완, 개선을 통해 고득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자.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평가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활동 예산의 매년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 준수편람의 제작비, 사회 강사료, 공정거래 우수업무자 포상비 등을 합하여 연도 추이 그래프를 작성해보니 전년 대비 올해 컴플라이언스 활동 실적 예산이 줄었다.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해당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여기서 사용 예산 추이가 줄어드는 실적을 그대로 낼 것인가? 고득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대로 제출해도 되지만 대부분 고득점을 위해 데이터를 수정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데이터 조작은 당연히 안 되겠다. 이 경우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전년 대비 사용 예산이 증가한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다. 이 예시는 사실 필자의 실제 경험인데, 필자는 CP부서 임직원의 인건비를 포함시킴으로써 증가 추이의 사용 예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조합하여 그래프, 도표 등을 만들어 보기 전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실적이 약점인지 강점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그래프, 도표 등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다. 다섯 번째 전략부터는 집중력 유지를 위해 2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